도서관이 함께하는 책과 영화의 만남 3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곱하기 문제를 내셨어요. 10 곱하기 10, 10 by 10 함께 바라보다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10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특히 아리랑 시네센터 독립영화전용관이 아리랑 인디웨이브로 거듭나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요. 그리고 성북구 한 책 읽기 그 캠페인도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과 영화의 만남 3회 차이니까는 또 곱하기 3을 하면은 어려운데 300이 나옵니다. 예. 올해 선정된 책 리스트를 보니까요.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이금희 작가님의 허구의 삶, 조혜진 작가님의 단순한 진심, 그리고 김보라 감독님의 시나리오집 별세, 요 네 작품을 선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가지고요. 그 책을 중심에다 놓고 이와 서로 결이 맞는 독립영화 그리고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편집한 조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존감 도둑 연출한 민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감정소 연출을 한 최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라이트를 만든 김성민입니다. 이 세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상영에는 우주보자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정성희 감독님, 그리고 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김미래 감독님, 두 분은 바쁘신 개인 사정 때문에 애석하게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감독님들께서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른바 반짝 홍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존감 도둑이고요. 엄마와 딸의 어떤 애증의 관계를 그린 작품이고, 저는 되게 스스로 이런 관계는 우리 엄마와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주변의 모든 엄마와 딸, 그러니까 딸인 친구들이 다 너무 자기 얘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저의 영화 제목은 기억감정소고요. 기억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살 건지 아니면 어떤 기억을 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린라이트는 이제 15분 분량의 단편 SF 장르의 단편 애니메이션이고요. 신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큰 전쟁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된 지구 환경을 배경으로 어떻게든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한 소녀와 그 로봇 병기와의 어떤 우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소개만 듣고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작품, 안 봤으면은 꼭 봐야 하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의 출발을 어쨌든 우리가 작가님의 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편집자님 입장에서 김초엽 작가님은 어떠한 멋진 분이신가요? 김초엽 작가님은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작품집을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김초엽 작가님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의 특유의 어떤 되게 찬찬한 분위기와 따뜻한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김초엽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때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김초엽 작가님이 이야기가 되면 이런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이 책을 만들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맨 마지막에 고마운 분들 할 때 모든 글을 세심히 읽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조윤아 편집자님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개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편집자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아낌없는 조언을 하셨나요? 조언을 했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작가님께서 일단은 너무 멋진 이제 소설 원고를 주셨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분들한테 가닿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중심에다 놓고 하는 영화의 만남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들께도 책을 드리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읽고 오세요라고. 자,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감독님들 작품하고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고 결이 맞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화는 관내분실이라는 거랑 같이 이렇게 결을 하고 있다고 묶어주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제 영화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엄마에 대한 표현 방법이나 엄마를 대한 태도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잊을 수 없는 게 엄마는 애증의 존재이다. 쭉 표현을 하면서 같은 여성이지만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사과할 때는 아픈 슬픔을 느낀다. 그런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말로 못하던 거를 책에서는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되게 공감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왜 간내분신과 엮어주셨을까 했을 때 그 기억이나 어떤 메모리라는 소재와 많이 맞닿아 있었기에 엮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전편 중에 가장 마음에 왔던 거는 그 감정의 물성 중에 이제 사람들은 왜 부정적이고 이제 폭력적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할까라는 그 질문에 저는 제 영화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주인공 유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아픈 기억을 팔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억은 또 누군가가 사는 행위로서 그곳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스스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파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건 누가 살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딱 이 책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룰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 텍스트가 내가 아무리 영화로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 감정이 하나의 문구로 딱 정리되니까 그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최일인 감독님께서 짜릿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짜릿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드렸던 예상 문제 질문 말고 사실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났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 부정적인 것을 기억 감정소에서도 주인공이 물어보죠. 근데 제 기억을 누가 살까요? 라는 거였고, 예. 그리고 우리 감정의 물성에서도 왜 굳이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안 사고 부정적인 감정을 살까라는 게 궁금했었고, 감독님께서 그 작품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 질문이 하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좀 이따 감정의 물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성민 감독님께서는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 어느 지점과 결이 같을까요? 그린라이트는 다루는 주제가 크게는 이제 환경 테마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주인공 두 캐릭터 간의 어떤 우정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간하고 로봇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작품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주인공 소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노력해서 일을 끝마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괴된 생태계가 다시 복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의 물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윤아 편집자님은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정의 물질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그 김초엽 작가님은 좀 비물질인 것들, 뭐 감정이랄지 아니면 기분 아니면 기억 같은 것들을 물질로 표현하는 그런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좀 짜내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소설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따로 없지만, 뭐 지금 떠올려 본다면 사실 저는 일할 때 밝은 음악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감정.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좀 다른 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딱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독자 입장에서도 나라면은 밝은 걸 살 텐데라고 하는데 이야기의 전개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은 저 부정적인 것을 살까라는 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일인 감독님도 사실은 작품 속에서 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사고 파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소유하는 그런 쾌감 때문인 것 같아요. 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별 영화를 보고 나에게 폭력성이란 게 없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폭력 영화를 보면서 그 누군가를 때리는 걸 보고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을 사는 행위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김초엽 작가님도 아마 최일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또 짜릿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김초엽 작가님 소설을 읽다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한 SF 장르의 작가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나면은 왜 내 머릿속에 우주에 대한 혹은 공상과학에 대한 판타지가 아니라 오히려 노스텔지어가 느껴지지? 왜 이게 나한테는 그냥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러지라고 되게 특이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SF라는 장르가 올해 특히 붐을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초엽 작가는 내가 봤을 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사실 한국 SF가 출판계에서는 올해도 정말 인기가 많았지만 한 작년 정도부터 엄청난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도 계속 한국 SF 작가님들 중에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았고 마니아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일반 그냥 소설 독자분들이 그 안으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래서 좀 SF라고 했을 때 낯설게 느꼈던 분들이 지금은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문턱 없이 들어오게 되는 좀 그런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SF라고 하면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 김초엽 작가님 작품의 특징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지, 무엇을 질문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공감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사람과 대상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상당히
다루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품 보면서 읽으면서 계속 그 인물들의 표정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엄마와 딸이 주고받는 대사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하는 그 일상 속에 너무나 모두가 쓰는 사실 그러한 날이선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를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영화 카메라로 담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엄마도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하는 거고, 딸도 엄마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이 애정이 조금 무관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증오만 남는다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린 건 이 감정의 베이스에는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게 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싫어하는 감정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다, 이거는 사랑을 하는 감정이 있으셔야 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을 SF 버전으로 리메이크 혹은 새롭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뜻 그러한 용기와 발상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린라이트의 그 후보가 되는 작품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그 TV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그 황무지에서 그 굉장히 낡은 로봇이 나무를 심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 보면은 노인이라는 어떤 이미지에서 그 낡은 로봇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겹쳐 보여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무지에서 그 황무지를 어떤 개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나무를 심는 로봇이라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왜 이 로봇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로 이제 이야기를 확장해 가면서 좀 이야기가 커지게 됐죠. 그런 식으로. 민가람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존감 도둑. 내가 사랑하는의 목적어가 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일단 그 도둑의 방점이 찍힌 거는 맞고요. 근데 이 감정을 표현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것도 맞고, 또 어떤 그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뭐 잘 씻어, 잘 좀 입어, 너가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이 가장 감정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싫은데 분명히 사랑하는 건 또 맞은 이런 애매한 감정인 것 같아요. 기억감정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악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 그렇게 혹은 오르골 그렇게 이렇게 좀 방점을 찍어가면서 설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연주자에 따라서 그 멜로디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다른 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아노로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도 기억을 우리가 제대로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소리로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그 기억 추출 기계를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친구와의 그 관계 설정의 물건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흐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디스토피아이면서도 결국은 유토피아적인 가능성 혹은 그 비전을 갖다가 마지막에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확실한 디스토피아죠. 이제 완전히 망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희망을 남기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디스토피아 작품 배경은 디스토피아가 맞습니다. 김초엽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작품은 김초엽 작가님이 유토피아를 배경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질문은 그런 건 거죠. 뭐 유토피아라면 우리 유토피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유토피아는 완전한가?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그 소설에 담았던 것 같아요. 편집자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혹은 제일 예쁜 손가락은 어떤 작품인가요? 사실 김초엽 작가님과 그 목차 같은 걸 상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가장 좋다, 혹은 어떤 작품이 독자들과 만날 때 훨씬 문턱을 낮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김초엽 작가님의 어떤 그런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작품들은 사실 이 책의 첫 번째, 두 번째 수록작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리고 스펙트럼이고요. 작품 속에 상당히 디테일들도 숨어 있고 사실은 감독님들의 작품에도 다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감독님이 진짜 헌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집어넣은 디테일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설정을 한 게 엄마의 공간은 이제 대부분 조명이 따뜻한 색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하영이가 들어오는 방에는 그냥 형광등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둘의 선을 또 긋고 싶기도 했고, 둘이 이만큼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최혜린 감독님 감정소에서의 내가 숨겨놓은 숨은 그림은 어떤 걸까요? 물이라는 소재가 계속 조금씩 등장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매개체가 물의 속성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유진의 방 옆에 자그마한 어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둘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공간이 물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물과 관계성을 계속 엮어 나가면서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계속 담고 싶었어요. 자, 그린라이트에도 숨겨진 어떤 디테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린라이트라는 작품에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나 뭐 내러티브하고 상관없지만 재미있는 요소들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그 단편 외에 확장된 세계관 속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배경 그런 세계관이 요소에 어떤 이미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꼽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메가라는 그룹이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쓰는 모든 물건하고 거기에 나오는 뭐 다른 공산품들 혹은 로봇 변기의 제조업 회사 전부 다 오메가라는 그룹이 기업이에요. 어떤 그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인간을 도움을 주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냥 마지막에 이제 심지어 그 세상을 파괴할 때 썼던 병기도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결국 그 세계를 구하는 데 썼던 테라포밍한 장비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브랜드 마크로 표현을 다 했어요. 거기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두 감독님이 직접 써주신 글을 제가 AI 버전으로 읽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읽어드려야 될까요?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M이라는 작품 애니메이션 만드신 김미래 감독님이 기획 의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렘 수면 상태에서 만들어진 분절적인 경험의 파편이 인과 관계로 엮이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꿈이다. 애니메이션 램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무의식으로부터 꿈을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정해진 꿈을 꾸었을 때의 천편일률을 비판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보시면은 재밌어요. 6분짜리 작품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올해
애니메이션 만들어진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아이템 중에 제가 꼭 사고 싶은 핫템입니다. 저도 숙면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이 정승희 감독님의 우주보자기라는 작품이고요. 작품 설명 보내주신 거를 읽자면은 끝없는 보자기로 이루어진 보자기 우주의 어느 작은 행성에 호기심 많은 종이 소년이 다람쥐와 함께 살고 있다. 소년은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우주는 어떤 모양인지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지만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 한편에 이상한 매듭이 솟아나며 소년과 다람쥐는 신비하고 야릇한 모험 속으로 빠져든다. 이 작품도 보시면은 어떻게 애니메이터가 우주의 형태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지 아주 새로운 감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 함께한 감독님들 그리고 편집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감독님들의 매력은 오늘 토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품 속에 더 녹아 있으니까는 꼭 작품 함께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책도 읽고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로서는 올해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이 공간 그리고 이 시간을 제공해 주신 아리랑 시내센터 그리고 성북 구립도서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독자 겸 관객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